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예, 우리 몸에는 이제 뭐 이렇게 위장관에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장기와 장기 사이의 음식물이나 소화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건데 식도하고 위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조이는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있어서 삼켜진 음식을 관략근을 열어서 통과시켜주고 위장 안으로 들어간 음식을 식도 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장벽 역할을 하는데, 그런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은 결국 위가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장벽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장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식도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위장의 점막은 위에는 항상 산도가 한 1에서 2 정도 되는 위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층이라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인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게 되는데, 식도 점막에는 그런 점액층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위산에 바로 노출이 되면은 위산으로부터 손상을 쉽게 받게 돼서 산에 손상이 되니까 산 그 느낌처럼 쓰림,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기껏 위장까지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역류하듯 올라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원래 평소에는 그 식도 끝에 있는 관략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관략근 압력이 위가 움직이는 압력보다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잡고 있으니까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역류가 되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입에서 씹어서 꿀떡 삼키면 한 2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수축되어 있던 관략근이 느슨해집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음식물을 위장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이 한 6초에서 8초 정도 낮게 유지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음식이 식도에서 위로 통과를 하게 만드는데, 근데 식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략근이 느슨해지게 되면 이렇게 음식을 삼킬 때 이외에도 수시로 관략근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그런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믹서기를 돌리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돌린다?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리면 밖으로 다 튀어오르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제 틈새를 통해서 위산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략근이 열리고 닫히는데 이상이 생기면서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높아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열려야 될 때 잠깐 열리지 않고 열려야 되지 않을 때까지 열리니까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비교적 흔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정확한 원인을 어떤 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옛날보다 분명히 환자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2021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보면은 한 해 동안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 4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한 4,500만 명이 되는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부산 인구가 한 350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부산시에 있는 모든 인구 수보다 식도염으로 진료하는 환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명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은 결국 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살이 쪄서 비만인 경우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저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저는 왜 이렇게 식도염이 낫지 않나요? 낫지 않은 의미가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지만 한번 약을 먹고 평생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식도염의 치료 목표는 이렇게 완치 개념이 아니고요. 증상을 조절하는 개념이거든요.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증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주된 치료가 약물 치료지만은, 약물 치료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략근 느슨해진 거를 쪼우는 약이 아니고 이게 이제 역류된 위산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완전하게 없어지고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그 환자를 추적 관찰을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다시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나 아니면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소견이 너무 심한 경우는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 치료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증상이 또 재발하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요,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서 식도, 궤양, 협착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재발이 반복이 될수록 위험은 더 커지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내시경으로 식도염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가벼운 미란이라고 하는 염증이 있는데 그런 미란이 있는 경우는 경증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미란이 너무 심해서 아주 길고 넓게 그리고 궤양이나 협착까지 동반되는 경우를 중증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증 식도염에서 궤양이나 협착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증 식도염은 서구 지역,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경증 식도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도염 환자에서는 궤양이나 협착 같은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도 궤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하고 마찬가지로 위산이 공격해서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걸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하듯이 보통 위나 십이지장 궤양에는 그 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식도 궤양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에서는 위산이 자꾸 식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 식도의 점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궤양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식도 협착증의 위험은 어떨까요? 식도가 좁아지기까지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건 아닐 텐데요. 증상의 변화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궤양이 생겼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때 궤양이 치료가 되면서 굉장히 이쁘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일그러지게 치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나가는 출구가 자꾸 변형이 되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협착이 발생하고 협착이 발생하면 이제 음식을 삼켜도 내려가지가 않아서 연화곤란이 발생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능성은 있는 게 원래 식도 상피는 이제 편평세포라고 하는 상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위산에 자꾸 편평세포가 노출이 되면은 위산에 강한 원주세포라고 하는 위상피로 위나 장애세포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를 이제 바렛식도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런 바렛식도가 역류가 계속 되는 그런 경우 그때는 정상적인 세포에서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제 암 전 단계인 이형성 세포로 바뀌고 또 계속 위산이 역류되는 경우에 암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기전은 우리나라 식도암의 기전은 아니고요. 미국 식도암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기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렛암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식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도암을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할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들이 뭘까요? 다른 소화기 질환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 전형적인 증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증상만 딱 들어봐도 식도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두 가지가 위산역류, 가슴쓰림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비전형적인 증상은 식도염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비전형적이라는 말을 쓰고 그 비전형적인 증상에는 기침, 목소리가 쉰다든지 이런 후두 증상 그리고 목 이물감, 흉통 그다음에 구강내까지 위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충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요.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소화제나 제산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면 괜찮아진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은 식도로 올라온 위산이 약간 식혀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제산제는 이제 산을 바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얻고 보통 밤에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보면은 낮에는 우리가 이제 침이 나와서 조금씩 삼켜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 침 나오는 분비량도 적어지고 삼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증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 그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중에는 이비인 효과를 먼저 다녀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도 많죠. 예,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식도라고 하는 게 목부터 가슴을 지나서 그다음에 명치, 위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산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편한 장기가 스스로 막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인두나 후두까지 역류하는 경우를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고 부르고 결국 환자는 인후두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고 후두경이라고 내시경은 아니고 후두를 보는 짧은 내시경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후두 쪽이 위산 역류 때문에 빨갛게 발적이 있는 염증이 있는 그게 보이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는 결국 식도염 치료하고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때 뭐 잔기침이나 목에 뭔가 걸리는 이물감에 쉰 목소리까지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일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산이 이제 점막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강한 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자꾸 목에 이렇게 위산 때문에 특정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 목에 이물감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조금 더 올라와서 성대 쪽을 건드리는 경우에 성대가 좀 부어가지고 제대로 잘 안 닫혀서 신목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기관지로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살에 들듯이 기침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침,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아침이 되면 이렇게 목을 좀 씻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식도염 환자분들 특징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증상이 있다고 다 식도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증상하고 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 참 다양한데요. 또 심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흉통도 증상이죠. 네, 흉통도 식도염에 드물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 쪽까지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에 이제 가슴에 증상이 나타나고 타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쓰림 증상, 이런 것들이 통증이 있어서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외래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식도염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식도염 증상을 느낀 게 딱 느낌이 이제 불로 달궈진 조약돌, 되게 작은 조약돌이 제 가슴 중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뜨거운 느낌이 있는. 만약에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가 아니었으면은 갑자기 이제 이게 심근경색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으로 병원을 갔을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좀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위 내시경 검사로도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식도 끝에 미란이라고 하는 이제 세로로 줄을 핥힌 듯한 그런 염증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술, 식도, 산도 검사도 진행을 하나요? 예, 표준적으로 검사하는 표준 검사는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하는 건데, 위산이 눈에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산을 감지하는 얇은 줄을 코를 통해서 식도 끝까지 넣어서 24시간 동안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검사가 식도 산도 검사라고 하는데, 제일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제가 말씀을 쭉 하다가 보면은 코로 줄을 넣어서 저쩌고 하면 아마 인상이 찌푸려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불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도 조영술은 사실 식도염에 시행되는 검사는 아니고요. 삼킴곤란증이라고 해서 그때 시행되는 검사인데, 만약에 삼키는 게 좀 힘들다라고 검사를 했는데 위장으로 넘어간 조영제가 다시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하게 되는 게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조영술로 가끔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치료는 약물인가요? 처방되는 약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약은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돼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칼륨 경쟁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나와서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먹어서 완전하게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약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약제와 비교할 때 복용 시간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치료 방법에 두 가지 약제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또 똑같이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전에 나왔던 약들은 식전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는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을 해도 되고, 근데 최근에 또 프로톤 펌프 억제제 전통적인 그 약제에다가 제산제를 같이 복합된다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무관하게 복용은 가능한 약제가 개발되어서 약들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가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결국 두 가지 약제가 어떤 작용을, 결국 위산을 억제하는 그런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의 약이기 때문에 효능이나 부작용도 비슷비슷합니다. 또 현재 새로운 약제가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9년에 하나가, 최근 약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또 따돌한 약제는 작년에 출시됐기 때문에 지금 한창 잘 쓰여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네, 기존의 약도 그렇고요. 약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위산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발 위험이 그래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산도 검사를 예를 들어 통해서 산도 검사를 하고 나서 식도염이 확진이 되었는데, 약물을 먹어서도 내가 만족할 만큼 도전이 없고, 약을 먹을 땐 너무너무 좋은데 증상이 조절되는 약을 딱 중단하자마자 재발하는 환자. 근데
내가 약 먹는 게 이제 너무 싫다 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약물적 치료는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스트레타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로 위하고 식도 사이의 관략근을 조금 조여주는 그런 위저 추격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여러 방법의 치료를 해도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짚어주세요. 대표적으로 증상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은 음주, 흡연, 커피, 그다음에 산도가 있는 음식들 등등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주, 커피, 초콜릿, 흡연, 또 야식 같은 게 왜 안 좋은 건가요? 근데 제일 문제는 맛있는 게 다 안 좋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술이나 커피나 초콜릿, 흡연 이런 것들은 이제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수시로 이완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역류를 조장할 수 있고요. 야식은 아무래도 조미료나 첨가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분의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류를 조장할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역류 환자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야식이라는 게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고 바로 주무시게 되면은 굉장히 더 나쁜 거겠죠. 또 옛말에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바로 눕지 말라는 뜻이겠죠. 역류성 식도염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옛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번 이제 여러 검색을 해봤는데 산산토산이라는 사자성어 같은 게 있는데 그 뜻이 산이 올라오는 거, 산을 토하는 거를 그렇게 이전에 문헌에 있었더라고요. 그 말은 옛날부터 식도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산토산을 만들 때랑 누우면 소가 된다는 게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누우면은 식도와 위가 같은 평면에 놓이기 때문에 식도염 환자들한테는 역류가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분들 제외 진료실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우면은 위산이 올라오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꼭 누워야 되겠다면은 상체를 약간 세우고 누우시든지 베개를 높이다든지 아니면 약간 기대에 계시다든지 하고 만약에 그래도 꼭 누워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게 위장이 바닥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류의 위험성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만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경우, 그런 경우는 몸무게만 빼는 것만으로도 역류 증상이 없어진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체중을 한번 조절하는, 그게 역류가 아니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는 건 좋으니까 운동이나 체중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습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식도염을 치료하는 목표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게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만약 최소한으로 못 드시는 걸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다른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것들, 이제 역류를 조장한다고 알려진 것들보다는 나한테 맞게 나한테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치료 중에 지켜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일단 복압이 증가된 운동,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동들은 역류를 조장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증상을 갖는 그런 한 그룹과 건강한 분을 대상으로 운동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분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식도염 위험성을 30%에서 50%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니까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은 좋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 아시죠? 복식호흡이 좀 식도염 환자분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게 배를 불룩하게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내고 입을 좀 오므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푸 하고 숨을 내뱉는 그런 운동이 식도염 환자분들한테는 좋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